갤럭시 폴드 결함 논란이 출시 연기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출시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공식 행사가 연기되면서 오는 26일 미국 출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홍콩과 중국 상하이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던 갤럭시 폴드 중국 공개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스크린 결함에 대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출시 연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겉면이 벗겨지는 현상에 빗대어 필게이트 혹은 폴더 게이트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중국 행사만 연기한 것이지 제품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6일 미국과 다음 달 우리나라 출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의 지적에 삼성전자가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신뢰를 잃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요.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막는 것이 초기에 시장의 신뢰도를 얻는 일이 되고요. 삼성은 보호막을 떼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출시 전 안내문에 넣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함 의혹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는데 조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출시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행사를 연기한 삼성전자는 이달 중 계획했던 우리나라에서의 행사 날짜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우리 경제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유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란 원유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등 8개국에 대해서만 180일의 기간을 두고 이란산 원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흐름은 어떻죠? 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유 선물 가격은 장중 6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유가도 오후 4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도 한동안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정유, 석유화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정유업계는 이란산 수입 비중이 낮아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처 다변화를 꾀해왔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석유화학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화학업체들은 초경질류에서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뽑아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초경질류의 절반 정도를 이란에서 수입해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은퇴 후 소비 수준이 크게 줄어들면서 스스로 이전보다 삶이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아둔 금융자산도 평균 82세 정도면 모두 소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은퇴 후 소비 수준이 현역 시절의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 생활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활 소비 수준이 현역 시절의 50%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48%에 달했습니다. 현 소비 수준이 현역 때의 30%에도 안 된다고 답한 비중은 15%, 현역 시기와 비슷하다고 답한 사람은 0.6%에 불과했습니다. 현역 시기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인식한 은퇴자의 81%가 은퇴 후 자신이 중산층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했습니다. 현역 시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 25%는 은퇴 후 저소득층으로 이동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현재 노후 생활 비용은 월 평균 2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 생활 비용인 183만 원은 넘지만 여가 생활 비용 등을 포함한 적정 생활 비용 264만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41%는 40대 때부터 노후 자금 준비를 시작한다고 답했는데 자신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평균 82세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금융자산 소진 후 추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도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그 노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더 강화된 어떤 그 안전망을 검토해야 된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의 61%는 지급받은 국민연금을 전액 생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하남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땅값과 공사비 산정 내역이 엉터리로 공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정현 기자, 국토부가 북위례 분양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9일부터 해당 지자체인 하남시와 건설사에서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받아 조사 중인데요.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고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위법 여부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확대한 이후 처음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자마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5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450만 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 원에 달했다며 적정 수준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시행사가 2,3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하남시청이 제대로 원가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행사의 입장은 뭔가요? 시행사인 보성산업은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실련과 시행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 국토부가 검증 결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건축기술 발전으로 원가와 인력 투입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를 하고 싶어도 창문을 열 수 없어 답답한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환기는 물론이고 실내 공기질을 알아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날이면 아이들은 실내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미세먼지 많을 때는 엄마가 밖에 놀러 못 나가게 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도 못 시켜서 답답할 때 있어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그 창문 못 열게 해서 그 집안 공기가 텁텁해가지고 숨쉬기가 불편해. 앞으로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집안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2006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실외기실에 환기 시스템이 의무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 환기 장치에 이렇게 필터 하나만 달면 바깥의 나쁜 공기가 깨끗하게 걸러진 뒤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탁해진 내부 공기는 필터를 거쳐 바깥으로 빼줍니다. 또 각 아파트마다 센서가 설치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시시각각 감지해 필요시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터치패드나 음성인식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현재 미세먼지 상태는 매우 나쁨입니다. 환기 켜.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에도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으로 미세먼지를 1차 제거하고 집 현관의 바닥과 천장에 장착된 기계가 나머지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단지 안에는 곳곳에서 미스트가 분사돼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가라앉힙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번 달 수출이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97억 달러, 1년 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달까지 수출이 감소할 경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이 200여 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코스피, 코넥스 등의 순위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는 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 위반 등이 차지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투기 논의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투기 활동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연금 투기는 간사단 회의를 열어 7월 말까지 논의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는 운영기간 연장이 의결되면 각 주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해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슈 체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재벌 3세 그리고 마약. 최근 재벌 3세들의 마약 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연예계에 이어서 재벌가까지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재벌 3세와 마약 이 연결고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현대가 3세로 알려진 정모 씨가 체포가 됐네요. 예, 정모 씨는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정주영 회장의 팔남인 정몽일 회장, 즉 현대 M파트너스의 지금 현재 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몽일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아들의 장남이기 때문에 손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현재 신청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정확히 정모 씨의 혐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대마이건 코케인 내지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네. 규제를 받습니다. 현재 그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정모 씨는 그 매수와 투약에 있어서 다 혐의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모 씨의 경우 체포 일주일 전에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도피한 게 아니냐, 검사를 회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드러난 게 있나요? 아마 이번에도 특수부에서 수사를 들어간 것 같고요. 네. 2017년에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이미 재벌 일가를 한번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명하다는 기업들 다 자제분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만 2년 만인 지금 이제 다시금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몇 달 전부터 내사 대상이 되어 있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상선, 하선 이 배부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여러 신문 과정을 통한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사 대상에 들어왔었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압박이 오게 되니까 아마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특히 출국을 하게 되면 요즘 나오는 게 제모를 한다거나 네거티브 하는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그런 이제 풍문이 지금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에 또 드러난 사실이 정모 씨의 여동생도 대마초 투약 혐의가 있더라고요. 예, 2012년에 대마초 투약 혐의로 네.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 이번에 이제 정모 씨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결국 현대가에서는 동일한 즉 팔남의 정몽일 회장의 자제인 즉 오누이가 동시에 결국에는 이제 마약 관련 혐의로 과거에 네. 300 벌금을 받았거나 구속이 되거나 되기 직전에 있거나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체포된 정모 씨가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하고도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마도 요즘 종류가 다양해진 게 네. 예전 같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액상 형태의 액상 대마를 아마
고농축 액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공소사실, 나중에 기소될 것을 대비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SK 최모 씨와도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수사 결과상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현대가는 물론이고 SK 또 황하나 씨까지 이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이어지는 걸까요? 뭐 영화 베테랑의 그 내용이 뭐 전혀 사실을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내용이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외에도 연예인 겸 또 그 그룹 손주였던 이런 3세들의 어떤 이런 일탈행위는 전에는 어떤 이 마약 사건이 하나의 그 음행성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또 굳이 어떤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한 그 굳이 이게 나올 수 없는 암수 사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서는 더 과학 수사 기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진술들이 중복된 그 상선들의 진술들이 부합할 경우에는 이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 역량도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은 더 많이 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렇게 재벌 일가의 일원들의 일탈 행위 분명히 관련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재벌 일가의 관리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점이 특히 이제 일본의 재벌들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요. 일본의 재벌들 같은 경우는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결국 현직의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예전에 이제 미쓰비시, 미쓰 이런 유명한 재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엄격하게 도덕적 규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일종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기업 경영을 다른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상당한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재벌 일가의 일탈 행위 또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K뱅크 플랜 B 깜깜.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K뱅크가 결국은 대출 중단에 이어서 예금 금리마저 인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결국 예금 금리마저 내린 거네요. 예, 지난주에 이미 이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그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KT라는 대주주의 그 적격 심사가 난항이다 이런 보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결국은 예금금리까지 내린다는 거는 예대 마진이라도 확보를 해서 일단은 경영 정상화까지도 가야 된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되면은 BIS 그 자기 자본 비율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직장인의 그래도 굉장히 핫한 상품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몇 년 전에 그 이미지와는 좀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예금 금리를 내린 상품 중에서 코드 K라는 상품이 있는데 교수님 이 상품 상당히 인기 많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 K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 대단히 큰 어떤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6개월 금리를 보면 대충 뭐 2.15% 그리고 12개월 2.55%. 24개월은 2.6%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은행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 상품이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중단된 거죠.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정말 K뱅크가 정상적으로 그 은행 영업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지금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분위기라면은 접근 금리도 내려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그 K뱅크에서는 그 부분은 일단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제외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기존에 이제 대출을 중단했을 때도 그 결국에는 예금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다음 예금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적금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K뱅크가 정말 이렇게 가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 은행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신뢰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K뱅크로서는 지금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플랜 B라고 할 만한 이 자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지금 뭐 K뱅크가 카카오뱅크랑 비교가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2번의 그 유상증자 통해서 1조 원을 확보를 했고요. K뱅크는 아직도 3천억에 불과한 이제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증자나 어떤 신규 유입이 그런 투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현재 그 적금 상품의 금리가 지금 뭐 인하가 지금 된 상황은 뭐 K뱅크의 표현으로는 우대 조건까지 합치면 우리가 여전히 업계 최고다라고 하는데 우대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그 언론의 이제 시각에서 뭐 비상이다, 고객 이탈이 뭐 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는 또 더 커지겠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K뱅크가 그렇잖아도 카카오뱅크와 경쟁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뭐 기존에 이제 자본금 확충, 뭐 1조 원에 넘는 자본금 확충뿐만 아니고 그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어떤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성공해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어떤 불리한 그 점이 이제 K뱅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달아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카카오뱅크는 날아가는데 K뱅크는 거의 이제 주저앉아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면 초과에 멀린 K뱅크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웨이의 반격. 화웨이가 국내 5G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5G 오픈랩을 서울에 설치해서 아시아의 거점지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교수님, 이 화웨이가 한국을 핵심 시장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걸까요? 예, 특히 5G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 5G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세계 최초의 뭐 통신 서비스를 5G 서비스를 개시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선도국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이제 향후에 4G에서 5G로 이제 통신 시장이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결국에 미국 정부의 견제에 의해서 화웨이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유럽은 아직 5G가 진입을 못하는 상태, 즉 이미 서비스가 시작이 안 되는 상태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5G의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하나의 기본으로 해서, 즉 한국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5G의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웨이가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래서인지 국내 기업들에게도 지금 화웨이가 상당히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화웨이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중화민국의 어떤 그 큰 조력을 하고자 나타난 기업이고요. 네. 물론 뭐 공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상당히 가깝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사업 방향을 네트워크 세계 1위 기업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그런 얼마 전에 갈등 부분, 보안 부분까지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뭐 이미 LG U+랑 협약해서 이미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올해 여름부터는 본격화돼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화웨이의 아마 5G 기술이 아마 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화웨이가 내밀었던 이런 조건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 LG U+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2012년인가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랬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 중소기업에도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현재 1위로 28%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 한국 시장의 점유율은 10%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척의 여지가 대단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정부에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제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는 기업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이제 그 점에서 파격적인 조건들을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제시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우방국의 화웨이 5G 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때도 LG U+는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걸림돌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역시 보안성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외에도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인도까지도 이미 화웨이 장비는 들여오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28%를 차지한다는 건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국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이 장비의 보안성 문제가 어떻느냐에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중국 정부랑 화웨이는 또 자기 발전, 자기의 유리한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넣어서 네. 약간 논란으로 또 끌고 갔습니다. 소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가 아니라 작년에 2018년도 국정감사에 화웨이 우리나라 그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 외에도
어떤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의 그 소스 코드라는 것도 제공을 해서 이 보안성 부분을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미 지금 현재 그 정통부나 이런 곳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이미 이거를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교수님, 이 화웨이가 국내에 진출함으로 해서 삼성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예요? 국내의 어떤 통신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보게 되면 삼성은 40%의 점유율을 취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화웨이는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돼 있습니다. 화웨이는 28% 정도지만 삼성은 대략 한 5% 내외, 훨씬 작은 어떤 점유율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화웨이가 국내에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삼성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안방에 들어오는 즉 삼성전자의 본 거점으로 들어오는 치고 들어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는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향후에 만약에 화웨이가 한국의 5G의 어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 장비를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미국이 견제를 뚫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하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5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화웨이.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재원 변호사 그리고 위정원 교수와 함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살펴봅니다. 비즈앤 이슈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지금 결함 논란 때문에 출시가 연기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앞선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당초 내일과 모레 각각 홍콩과 중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행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 없이 행사가 미뤄졌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결함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 보시죠. It's completely broken. 2 days into my testing, I was working on my review. It stopped working. Several Galaxy Folds all broke in the hands of reviewers, all around the same time for separate but very related reasons. Mine was one of them. 네, 그렇기 때문에 출시가 아예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오는 금요일에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출시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지만 제품을 단종시킨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영상 보시죠.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노트 7 출시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갤럭시 폴드 제품들을 회수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달 안에 언론 대상 브리핑 행사를 열기로 당초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LG전자는 자사의 첫 5G 스마트폰인 V50 신Q가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출시를 연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당초 V50 신Q를 지난 19일에 내놓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사흘 앞둔 16일에 연기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서 폴더블 폰에 관심이 집중될 당시 5G 스마트폰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폴더블을 동시에 출시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최초 버전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듀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화면 2개로 5G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네,
하지만 V50 신큐가 통신사의 5G망 연동 테스트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50 신큐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중형, 대형에 이어서 SUV를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엔트리 SUV인 베뉴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엔트리급은 보통 생애 처음 차를 살 때 고민하는 차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차가 되겠죠. 베뉴는 이런 시장을 겨냥한 SUV입니다. 베뉴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오는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영상 보시죠. This vehicle is aimed at entirely new segment for Hyundai, entry SUV shoppers who live in urban centers around the world. 네. 현대차는 SUV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을 뿐 아니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점차 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2030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하여 수소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산업에 융합하여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 사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네, 현대차는 이렇게 새롭게 소형 SUV를 내놨고요. 네. 포스코도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에 100대 개혁 과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우선 먼저 시급한 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임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걸로 합니다. 네. 최근 추진된 액화 천연가스 LNG 가공 사업 구조 개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LNG 저장 사업을 전문성이 높은 자회사 포스코 에너지로 넘겼습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부재가 강화되는 데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LNG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산업계의 신기술, 신제품 권세욱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세, 말 그대로 풀면 나라에서 취하거나 떼어가는 곡식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조세 부담률, 즉 세금 부담률은 국내 총생산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번 돈만큼 낸 세금이 어느 정도냐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OECD 주요국 조세 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안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선 복지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 부담률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갑자기 오르는 건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속적인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리얼토크에선 이 조세 부담률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 교수님, 지난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보니까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도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378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 GDP가 1782조 원 정도 되니까 이 둘을 나누면 21.2%입니다.
2014년도에는 18%였는데 네. 쭉 상승하다가 작년도에는 21.2%까지 올라갔고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느냐를 보니까 법인세가 한 8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양도소득세가 약 7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등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와서 이것을 합쳐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78조 원, 네. 2017년도 대비 약 32조 원 정도가 더 들어와서 결국은 그렇군요. 21.2%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세 부담률만 따져보면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조세 부담률이 24.9%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은 우리 국내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매우 낮습니다. 네.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낮으니까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건 또 아닌 거고요. 분명히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올려야 될 것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어서 뭐 불에 태워버린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거두면 그중에 약 2분의 1 정도는 바로 세금을 낸 계층한테 네. 복지로 다시 되돌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수준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올려야 되는 거고요. 예. 아니다, 지금 현재도 복지가 충분하다, 더 낮춰야 된다, 네.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한다 생각한다면 뭐 굳이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관성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지향을 해야 될 목표는 당연히 복지 국가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세대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앞선 세대가 실컷 복지해서 다 국가 빚만 늘려놓고 그다음에 짐은 다 후세대한테 넘겨준다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세 부담률을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정부가 이제 조세 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건 맞지만 개인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은 뭐 이제 근로소득세 같은 이제 개인과 관련된 거는 늘어난 거는 실제적으로 좀 있어요. 약 네. 2조 3천억 정도 더 거치기는 했지만 명목임금이 작년보다 5.3% 상승했고 그리고 상용 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그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평균보다는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이 증가에 관련된 속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속도.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매년 6 내지 7% 우리 올렸거든요. 네. 올렸는데 이거를 벼랑간 2년 사이에 한 30% 정도 올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자는 데서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네. 거의 없지만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지금도 보면은 21.2%로 조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얘기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세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GDP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온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은 2.5%를 예측을 하고 있지만 LG경제연구원이라든지 네. 일부에서는 훨씬 좀 낮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씀씀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세에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강화해서 국민의 삶을 넓혀서 포용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떠한 속도를 갖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렇게 늘어나면 조세 부담률이 늘어났을 때 증가 속도를 지켜봐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교수님 지금 조세 부담률 수준 이 국민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수준일까요? 야, 이게 약간 좀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상대적입니다. 즉 세금을 내는 계층하고 네.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이 서로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30, 40대, 50대 세금을 주로 많이 내는 계층들은 아직 복지 혜택을 이렇게 받는 계층은 아니고요. 반대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들은 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로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분명하게 사인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고 한다면 정부가 잘 운영하되 당신네들이 나중에 복지 혜택을 받을 그 시점에서는 훨씬 지금 세금 낸 것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언을 줘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두 가지가 즉 세금을 내는 계층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이 서로 틀림에 따라서는 아까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 일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 네. 김 교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했을 때 증가 속도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게 내는 소득세가 30%에서 58%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율 조정을 해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6% 그리고 뭐 5억 이상은 40%를 내죠. 그런데 네. 우리는 보편적 과세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48%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과세가 다 이루어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 다음 같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내서 복지를 강화하는 이 정부, 특히 이제 3인당의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75%가 우리는 찬성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내면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금을 마치 그냥 뺏겨간다는 느낌, 나한테 그 복지 혜택이 돌아온다는 개념이 아직까지 성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이것을 잘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OECD 국가에 보다는 낮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22%에서 25%로 늘어났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33%에서 더 훨씬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인세 비율로만 본다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탑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세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봐야지 이것을 무조건 OECD 국가 평균에 딱 갖다 놓고 가져가라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그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발표를 했을 때 물론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꾸만 이게 중남미 좌파 정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지 강화의 문제, 조세 부담의 문제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부가 잘 설득을 해서 네. 속도를 잘 조절해 가서 결국 뭐냐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부는 일자리와 경기 상황,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 부담률이 지금보다 계속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정부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네, 안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네.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 건국부터 해서 6.25 동란을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오는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노령화 시대에 어떤 뭐 재원을 마련할 틈이 없었지요. 또 그다음에 지금 청년층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OECD 국가보다 회원국 국가보다는 너무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향점은 우리가 복지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그냥 공짜로 된다는 것은 절대 네. 아닌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 민주주의를 한 지가 이렇게 일천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을 내가 되돌려 받는다. 이것이 아직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3대, 4대에 걸쳐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혜택이 자기 자손들한테 오는 걸 분명히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약간 멈칫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가 심화되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우리 부족하고 노령화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 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필요는 있다. 그 재정 지출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아까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필생의 과제인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비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부가 저것은 이게 임무를 갖다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증세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것을 어떻게 상대적인 공평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건 정부의 이제 능력에 딸리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고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그리고 고령화인데 그래도 김 교수님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어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이 되지만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률이라는 거 말고 국민 부담률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국민 부담률은 이제 경상 GDP에서 조세와 더불어서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도 기준 26.2%, 미국은 25.9%예요. 우리가 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확정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엄밀하게 따지면 자꾸만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붓기만 하고 효과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좀 바꿔서 소득 주도가 아니라 성장 주도 재정 확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것인데 성장은 둔화되는데 재정만 확대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원칙론적으로만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들, 이것은 결국은 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해서 조율을 따지는 거. 제가 스웨덴을 수차례 방문을 했을 때 거기 담당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복지는 특정한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가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경제와 복지 재정적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정치 과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합의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 교수님,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성장은 지금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정 강화한다고 과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고요. 저는 세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감세를 해주면 성장이 된다. 우리가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감세를 했는데 경기가 뭐 성장했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두 번째,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 이렇게 우리나라 근사치인데 왜 우리는 미국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미안하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이 시장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급하면 자기 화폐 발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미국식의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하고 유럽식의 사회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유럽식의 사회 시스템은 고부담, 세금을 많이 내고 고복지를 받는 거고 미국식은 뭐 아시다시피 뭐 아프면 이제 별다른 기초적인 의료 보험조차도 받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걸 모두 정치권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합의 봐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는 거고 또 우리 국회 형편에 이걸 정치권으로 들고 들어간 이상 이게 뭐가 되게 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명확한 것은 이건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수준이 이 정도 되면 나는 내겠다. 세금이라는 것은 의무도 되지만 권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세금 덜 내고 복지는 많이 받겠다. 이것에 다른 말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 합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의회가 정상화돼서 의회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한 낙수 효과를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세 가지 축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가져가면서 성장 두가 오죽하면 둔화가 아니라 부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을 조화를 이뤄내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낙수 효과를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정부가 자신들이 항상 원칙과 목표가 오르기 때문에 방법이 조금 서툴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방향과 방법의 조화를 이뤄내서 국민의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비즈 플러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